이 비디오에서 저는 단기적인 식사 팁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극단적인 금식이나 어떤 영양 트렌드를 따르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세 가지 큰 문제를 명확히 할 거예요. 첫째, 혈관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과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손상됩니다. 둘째, 우리는 탄수화물, 과일, 식용유의 진짜 역할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요. 그리고 셋째, 여러분은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먹는 걸 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종종 무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디오 중간쯤에 여러분이 제목의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과일, 밀가루, 식용유, 도대체 혈관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여러분이 중년이거나 이미 퇴직하셨다면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걱정하셨거나 상반되는 조언에 혼란스러워 하셨다면 이 비디오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식사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조언을 들어봤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과일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쌀, 빵, 밀가루를 피하라고 하며 혈관 막힘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올리브유로 바꾸거나 어떤 오일을 보충하면 심장이 더 잘 보호된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모든 게 더 복잡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익숙한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지 모릅니다. 오늘 과일이 좋다고 들으면 안심하고 먹고 내일 과일에 당이 많다고 들으면 걱정합니다. 오늘 밥 대신 검은 빵을 먹고 내일 빵도 밀가루라서 고민합니다. 점점 먹는 일, 본래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할 일이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초대해 잠시 멈춰보자고 합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가를 묻기 전에 그 질문 자체가 뿌리부터 올바른지 자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끝까지 머물러 주세요. 결론 부분이 우리가 말할 모든 걸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 중에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 알림벨 켜기,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남겨 한국의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좋고 나쁜가를 계속 맴돌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걸 깨달을 거예요. 대부분의 조언이 음식에 대해 말하지만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손상되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일, 밀가루, 식용유를 논하기 전에 더 핵심적인 기초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혈관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많은 사람들을 수년 동안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기억할 핵심 포인트는 혈관은 처음부터 막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염증 때문에 망가집니다. 동맥경화, 심혈관 및 뇌혈관 사건의 주요 원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 염증 과정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 동안 몸은 거의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 없고, 불편함 없고, 쉽게 일찍 알아채기 어려운 구체적 징후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 수만 명의 중년과 노인을 장기 추적한 결과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때 혈관 손상은 보통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일상이 정상처럼 느껴지지만 검사하면 혈관이 상당히 영향을 받은 이유입니다. 혈관 염증은 어디서 오나요? 답은 매일 혈액에 순환하는 물질에 있습니다. 먼저 과잉 혈당입니다. 혈당은 뇌의 에너지 원천이지만 혈당이 장기적으로 높으면 부담이 됩니다. 과잉 혈당이 몸의 구성 요소에 붙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변화를 만듭니다. 유럽 연구가 이 상태와 시간에 따른
혈관 벽 손상의 명확한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은 혈중 콜레스테롤입니다.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증 환경에서 과도하면 더 해로워집니다. 혈관벽이 가볍게 염증 상태일 때 콜레스테롤이 쉽게 침투하고 점차 쌓입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일어나 아무 느낌이 없지만 동맥경화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요약하면 이는 한 끼 식사나 특정 음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혈당이 높고 혈중 지방이 잘 조절되지 않고 조용한 염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어떤 걸 금할까에 덜 집착하고 혈관 내부 환경을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과 이후 년월의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혈관 경화가 기계적 막힘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염증 과정이라는 걸 이해한 후 분명 많은 여러분이 스스로 물을 거예요. 염증이 혈액에 순환하는 것들에서 온다면 일상 식사에서 혈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답은 밥, 빵, 밀가루, 즉 전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분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해요. 하지만 전분이 정말 우리가 듣던 대로 범인일까요? 먼저,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확언하고 싶어요. 글루코스는 악당이 아니에요. 실제로 글루코스는 정상적인 생활 조건에서 우리 뇌가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 원천이에요. 뇌는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셔도요. 유럽과 북미의 많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지럽고 피곤하고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뇌가 손상돼요. 그래서 전분을 완전히 끊거나 장기 금식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특히 노인들에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글루코스를 악마화하지 마세요. 글루코스는 생존의 필수 연료예요. 문제는 글루코스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혈액에서 글루코스의 양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에요. 그럼 글루코스는 언제 문제가 돼요? 글루코스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질 때만 해로워요. 혈당이 자주 몸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당은 에너지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혈액과 조직의 단백질에 붙어 세포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변형 제품을 만들어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제품들이 몸의 만성염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만성염증은 즉시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혈관, 신경, 다른 많은 기관을 은밀히 손상시켜요. 현대의학에서 우리는 종종 HbA1c라는 지표를 사용해 이 위험을 평가해요. 이 지표는 한 아침 측정이 아니라 2, 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해요. HbA1c가 높으면 몸이 장기간 고혈당과 함께 살아야 했다는 걸 보여주고 혈관, 신경 손상 위험이 그만큼 증가해요. 이는 추측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수십 년 추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이에요. 이제 익숙한 질문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먹은 밥, 빵, 밀가루는 어디로 가요? 답은 매우 간단해요. 대부분 글루코스로 분해되어요. 흰쌀밥, 빵, 면, 감자를 먹던 몸은 결국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당으로 바꿔요. 이 글루코스의 일부는 뇌와 다른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액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바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요. 임시 에너지 창고처럼요. 그러나 이 저장 창고는 무한하지 않아요. 섭취 글루코스가 사용 필요와 저장 능력을 초과하면 간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요. 이때 인격 글루코스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전환돼요. 유럽의 대사 연구에 따르면 혈중 콜레스테롤의 약 70-80%는 음식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며 주로 탄수화물, 즉 글루코스에서예요. 이는 고기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혈중 지방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요. 만약 밥, 빵이나 단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다면요. 그럼 통곡물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흰쌀에서 현미로, 흰빵에서 통곡물 빵으로 바꾸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 통곡물은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섬유질이 더 많아요. 섬유질은 당 흡수 과정을 늦춰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요.
이는 당이 혈당 조절에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해야 해요. 섬유질은 글루코스를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섭취 통곡물 총량이 여전히 많으면 몸으로 들어가는 최종 글루코스 양도 별로 줄지 않아요. 단지 늦게 도착할 뿐이에요.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혈당 장애가 있거나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류 바꾸기만 하고 양 줄이기를 하지 않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북미와 유럽의 영양 지침들은 당뇨 환자에게 탄수화물 종류 선택뿐만 아니라 하루 총 탄수화물 양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통곡물은 식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량이 작아야 하고 단백질, 채소, 적절한 운동 수준과 균형을 맞춰야 해요. 요약하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세 가지예요. 첫째, 글루코스는 뇌의 필수 연료로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글루코스는 장기 고혈당일 때만 은밀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셋째, 밥, 밀가루나 통곡물은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결정적인 건 섭취량, 빈도, 각 사람의 건강 맥락이에요. 전분의 역할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중년과 이후 해를 위한 안심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글루코스가 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잉될 때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과일을 먹는 건 더 안전하겠네. 왜냐하면 과일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바로 이 생각이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오해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빵을 줄이지만 과일을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그것을 절대적으로 건강한 선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과일의 당은 밥의 당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 두 가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과일은 어디서 좋고 언제부터 위험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과일에 주로 있는 당의 종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프럭토스입니다. 프럭토스는 밥, 빵에 많은 글루코스와 달리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글루코스는 대부분의 세포, 특히 뇌에서 직접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프럭토스는 몸이 즉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프럭토스가 흡수되면 대부분 간으로 가서 처리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대사 연구들에 따르면 간은 프럭토스를 글루코스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프럭토스는 몸이 지방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화 역사에서 인간이 지금처럼 연중 음식을 가질 수 없었을 때 특정 계절에 많은 과일을 먹고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기아 기간을 넘기기 위해요. 하지만 현대 맥락에서 음식이 항상 풍부할 때 이 메커니즘은 양날의 검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처리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한 오해에 빠집니다.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일을 먹은 후 혈당은 흰 쌀밥이나 빵을 먹을 때보다 덜 오릅니다. 이는 안전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장기 연구들에 따르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지방이 은밀히 증가합니다. 프럭토스가 대량으로 간에 들어가면 간은 여분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방의 일부는 밖으로 나와 복부에 축적되어 내장 지방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간에 직접 축적되어 지방간이 됩니다. 이는 며칠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식습관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간과 내장 지방이 종종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몸은 인슐린에 점차 덜 민감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북미 연구들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은 과잉 식사, 복부 비만과 중년 및 노년 당뇨병 위험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지방이 은밀히 증가합니다. 그럼 과일이 나쁘해서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많은 물질의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대상과 양입니다. 건강하고 체중이 안정적이며
혈당 장애나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적당한 양의 과일을 먹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과일은 식사를 다양하게 하고 전체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접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영양 지침들은 이러한 경우 프럭토스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전처럼 과일을 마음대로 먹지 말고 특히 한 번에 많은 단 과일을 먹거나 하루 종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일 양을 명확히 줄이고 자연적인 것이니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대체하는 대신 간 보호와 내장 지방 통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과일은 밥이나 빵을 줄인 보상 음식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제 탄수화물을 포기하고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을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사적으로 글루코스를 포기하고 많은 프럭토스를 섭취하는 것은 중년 이후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여전히 글루코스를 필요로 하고 과잉 프럭토스는 지방 축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일은 식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무제한 식품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과일 섭취는 좋습니다. 당뇨,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을 명확히 줄이고 의식적으로 섭취하세요. 과일의 역할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축하고 간을 보호하며 체중을 통제하고 인생의 후반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제한이 있다는 걸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으로 전환합니다. 당을 줄였으니 좋은 지방을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올리브유, 식물유, 오메가3가 심혈관의 영웅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관 보호를 기대하며 매일 유를 마시기도 합니다. 먼저 중요한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는 약이 아닙니다. 유는 식물유든 동물유든 본질적으로 매우 농축된 에너지 형태입니다. 적은 양의 유로도 몸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지방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유를 기능식품으로 여기고 식사와 별도로 의도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대사 연구에 따르면 유가 갑자기 그리고 단독으로 몸에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간은 이미 혈당 조절, 지방 처리, 해독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많은 양의 유가 한 번에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혈관에 특별한 이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방간 축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유를 마시거나 약처럼 보는 건 몸의 생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음으로 흔히 언급되는 두 가지 지방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수년 동안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다는 관념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영양과학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정상 작동을 위해 두 가지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은 몸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세포막, 다른 조직들이 형태를 유지하고 중력을 견디기 위해 일정 수준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뇌와 신경계에 매우 필요합니다. 뇌는 세포 구조에서 높은 유연성을 요구하며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막은 다른 조직에 비해 불포화 지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학 연구가 장기적으로 불포화 지방이 부족한 식단이 신경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균형을 무시하고 포화 지방만 집중하면 몸의 대사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메가3을 떠올립니다. 오메가3은 종종 심혈관과 혈관의 신약으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메가3의 진짜 용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유럽과 북미의 대규모 연구 종합에 따르면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경 기능과 뇌 활동 유지입니다. 오메가3은 신경세포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뇌내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메가3은 혈관을 통하는 약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동맥경화 덩어리를 녹이거나 혈관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오메가3이 특정 경우에 혈중 지질 지표를 약간 개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요 효과가 아니며 너무 많이 기대할 이유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오메가3만 마시면 가져오는 이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덜 언급되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도 불포화 지방으로 우리 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메가6은 주의할 특징이 있습니다. 몸의 염증 관련 과정에 참여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염증 반응은 몸이 자신을 보호하고 손상을 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메가6 양이 장기적으로 너무 높으면 염증 반응이 길어지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이 너무 풍부하고 오메가3이 부족한 식단이 만성 염증과 관련됩니다. 만성 염증은 즉시 통증을 주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 대사 질환과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오메가6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방 유형 간 장기 불균형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위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식용유와 오메가는 적이 아니지만 기적도 아닙니다. 유는 필요한 에너지 원천이고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은 각자 역할이 있으며 오메가3은 뇌에 중요하고 오메가6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장기 건강을 결정하는 건 매일 유 한 숟가락이나 오메가 하나를 더 마시는 게 아니라 전체 식사 방식, 분량 균형, 일상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먹고 에너지 과잉을 피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식용유는 식사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뿐 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면 홍보 정보에 덜 혼란스러워지고 이후 연월의 건강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쟁, 뭐 먹을지, 뭐 피할지, 어떤 기름을 사용할지 끝난 후에도 결국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곳이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예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표표를 보면 혼란스러워해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조금 높으면 걱정하고 HDL이 낮으면 슬퍼하고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당황해요. 문제는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있어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혈관 위험과 정말 관련된 지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 지방이에요. 이는 식사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하는 지표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먹은 후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몇 시간 만에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유럽의 많은 영양 연구에 따르면 이 지표는 수년간 축적된 혈관 상태보다 최근 식사를 상당히 반영해요.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가볍게 증가하고 지속되지 않으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식사를 조절하면 이 숫자는 꽤 빨리 줄어요. 노인들에게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식습관 조정 신호로 봐야 해요. 장기 심혈관 위험의 주요 척도가 아니에요. 다음은 HDL,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려요. 이 이름은 이해하기 쉽지만 오해를 일으키기도 쉬워요. 실제로 HDL은 조직과 혈관벽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처리하는 수단이에요. 이 회수 역할 때문에 HDL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수년간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HDL이 높다고 혈관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HDL은 몸에 회수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HDL은 쓰레기 트럭 같아요. 트럭이 많이 달린다고 환경이 깨끗하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HDL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뚜렷한 이익을 주지 못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요. 그럼 어떤 지표가 정말 중요할까요? 답은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LDL은 간에서 혈액으로 보내 모에 공급하는 콜레스테롤 형태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LDL은 완전히 필요해요. 하지만 LDL이 높고 장기간 지속되면 동맥경화 형성 과정의 중심 요소가 돼요. 유럽과 미국의 혈관 연구에 따르면 LDL은 특히 혈관벽이 가볍게 염증이 있을 때 혈관벽에 쉽게 침투하고
뚜렷한 증상 없이 시간에 따라 축적돼요. 심혈관이나 뇌혈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제치료 지침들은 LDL을 더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고 일치해요. 보통 70 미만 수준으로. 이 수준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 LDL이 잘 조절되면 재발 위험을 뚜렷하게 줄인다는 데서 도출됐어요. 요약하자면 혈중지방 결과를 볼 때 트리글리세라이드 변동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HDL이 예쁘다는 이유로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가장 주의해야 할 지표는 여전히 LDL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장기 동맥 경화 위험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각 지표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차분해지고 의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혈관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혈액 각 지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한 후 여기서 우리는 초기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 혈관에 정말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단 과일인가요? 밥, 빵인가요? 아니면 기름과 지방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논쟁을 계속하는 대신 전체 그림을 보며 멈춰야 할 때예요. 미국, 유럽, 다른 많은 선진국들의 장기 연구에 기반한 답은 매우 명확하고 직설적이에요. 혈관은 단일 음식 종류 때문에 손상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일을 먹어서만도 아니고 밀가루를 먹어서만도 아니고 기름을 사용해서만도 아니에요. 그 음식들 자체는 적이 아니에요. 혈관에 정말 해로운 건 수년 동안 지속되는 과잉 에너지 상태예요. 인체는 단기적으로 매우 잘 적응해요. 밥을 많이 먹은 한 끼, 과일을 조금 많이 먹은 하루, 평소보다 기름진 한 끼는 보통 즉시 후과를 유발하지 않아요. 문제가 나타나는 건 이 상태가 매일 습관이 되고 수년 동안 지속될 때예요. 우리가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잉여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방 형태로 축적되어 먼저 내장 지방과 간 지방으로요. 비만과 지방간은 외모나 체중 문제만이 아니에요. 유럽의 대사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은 매우 활동적인 조직으로 낮지만 지속적인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해요. 이 은밀한 염증 상태가 혈관을 손상해 더 민감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고혈당이 해를 끼칠 조건을 만들어요. 다른 말로 내장 지방과 지방간은 혈관 질환이 발달하는 비옥한 토양이에요. 게다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할 두 지표는 LDL 콜레스테롤과 혈당이에요. 이 두 요소가 높고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 손상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해요. 위험한 건 LDL 고치와 고혈당이 뚜렷한 불편 없이 수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미의 수십 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사건이 나타날 때 손상 과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은밀히 진행됐어요. 제가 특히 50세 이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요소는 정기 건강 검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한다고 느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혈중 지질 장애, 혈당 증가,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들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장수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민들이 정기 건강 검진 습관을 유지해 조기 발견하고 적시 조정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이 모든 걸 되돌아보면 우리는 특정 음식을 피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게 장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과일을 피할 수 있지만 빵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밥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방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는 기름을 바꿀 수 있지만 하루 총 섭취량이 여전히 과잉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혈관은 여전히 같은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만 묻지 마세요. 그 질문은 익숙하지만 너무 좁아요. 대신 더 넓고 실용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매일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섭취량이 적당한가요? 체중과 허리둘레가 점차 증가하나요? 운동이 규칙적인가요? 그리고 정기 건강 검진을 하나요?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으로 먹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혈당과 혈중 지지를 잘 조절하고 건강을 규칙적으로 검진하면 과일, 밀가루, 기름은 합리적으로 식단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생활이 불균형하게 장기 지속되면 어떤 한 가지를 피하더라도 혈관은 여전히 손상 위험에 처해요.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 후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작은 논쟁에 덜 걱정하고
대신 건강의 더 큰 그림에 집중하기를 바래요. 조화로운 생활 방식, 이해와 적극성이 혈관을 보호하고 중년과 노년을 더 건강하고 안심하며 즐기기 위한 가장 지속적인 약이에요. 여러분, 50세 이상 나이, 특히 퇴직한 사람들로부터 제가 여러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먹을 뿐, 심지어 적게 먹는데 왜 건강이 나빠질까? 이 질문은 불안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혼란과 때때로 자책감을 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심각하게 잘못 먹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는 비밀을 놓쳤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느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에 대한 모순된 조언에 휘말려 이 방법 따르다, 저 방법으로 바꾸지만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중요한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 멈추지 않습니다. 젊을 때 몸에는 제가 종종 내성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20세나 30세에 많은 사람들이 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때때로 늦게 먹거나 많은 정제 탄수화물, 단 것, 지방을 먹어도 명확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체중이 오를 수 있지만 다시 내리고, 혈액 지표가 변동하지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 식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 몸이 잘 보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에서 근육량이 풍부합니다. 근육은 운동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특히 당입니다. 간과 췌장이 유연하게 작동하고 식사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혈관도 탄력적이고 만성염증에 덜 손상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식사라도 후유증이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익숙한 느낌을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수년간 먹었는데 문제 없었어. 하지만 50세 이후 그림이 은밀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수년간의 축적 결과입니다. 먼저 근육 감소입니다. 명확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적합한 운동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나이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글루코스 사용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같은 양의 식사로 이전보다 혈액에 남는 당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병행해 전체 몸의 대사가 느려집니다. 간이 이전처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췌장이 호르몬을 유연하게 분비하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혈관도 자극에 이전보다 느리게 반응하고 저수준 만성 염증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통증을 유발하거나 병을 느끼게 하지 않지만 몸이 음식을 조금씩 덜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익숙한 식사가 내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30세쯤에는 몸이 글루코스를 빠르게 근육으로 보내 사용하고 여분을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근육이 적고 대사가 느려지면 그 글루코스가 프록토스로 쉽게 전환되어 지방으로 됩니다. 지방은 피부 아래뿐만 아니라 간과 내장 기관 주위에 축적됩니다. 동시에 가는 이 여분 에너지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혈액 지표가 점차 변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갑자기 잘못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식사가 10년이나 20년 전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은밀히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건강검진에서 결과만 봅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혈중 지방이 증가하고 허리둘레가 커집니다. 이때 특정 음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쉽게 생깁니다. 바로 그 심리에서 노인들은 모순된 조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해서 밥을 끊고, 내일은 과일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고, 모레는 어떤 기름이 심장에 좋다고 해서 추가합니다. 각 조언이 따로 보면 합리적 대수가, 합치면 식단이 더 불균형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생물학 문제를 너무 단순한 답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장기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들의 대사장애 위험은 특정 식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몸의 처리 능력과 섭취량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처리 능력이 줄면 조정할 것은 특정 음식을 공황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섭취량, 생활 리듬, 운동, 건강 모니터링 습관.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은 몸이 변했다는 인식이 약함이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건강 관리의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식사가 옳았고 지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재 몸이 다른 식사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책 심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온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동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조정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나 매 식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단계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조금 적게, 조금 더 균형 있게 몸의 반응에 더 주의하세요. 그렇게 하면 많은 건강 지표가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에 대한 많은 조언 앞에서 혼란스럽다면 그 느낌은 완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볍게 조정하면 여러분은 식사가 다시 본래 역할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을 영양 공급하는 것, 상시적인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후 년월에 더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안심되는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처음 이 부분부터 여러분을 초대해 잠시 멈춰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보자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대사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먹는 양을 줄이는 데만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열쇠는 운동, 특히 가볍지만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당 소비처입니다. 여러분이 한 끼 밥이나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음식의 단기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들어갑니다. 뇌가 작은 부분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글루코스는 근육이 에너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종종 안전한 당 저장소로 비유됩니다. 근육이 잘 작동하면 식후 혈당이 더 빨리 내려가고 안정됩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5至 20분만 해도 근육이 글루코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너무 높지 않고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근육 활동 자체에서 오며 추가 음식 줄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근육이 많고 활동이 잦아서 조금 과잉 섭취해도 몸이 그 에너지를 태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점차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당 저장소도 작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지 않으면 몸이 매우 불리한 상태에 빠집니다. 먹는 양이 적어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이미 적게 먹는데 혈당이 여전히 높다거나 온갖 걸 금하는데 체중이 별로 줄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사용할 충분한 근육과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글루코스와 과잉 부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와 간에 쌓입니다. 총 섭취량이 이전에 비해 줄었어도요. 바로 그래서 노인들에게 운동을 과도한 섭취 줄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생각과 반대처럼 들리지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이 깨어나 글루코스 사용 능력이 개선되고 몸이 같은 식사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때 가볍고 합리적으로 식단을 조정하면 강하게 줄이지만 운동이 적은 경우에 비해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운동이 반드시 힘든 훈련이나 고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매일 가벼운 산책이 매우 적합한 운동 형태입니다. 산책은 관절에 큰 압력을 주지 않고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다리 근육뿐 아니라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다른 근육 그룹이 참여해 에너지 소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유럽의 인구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특히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금식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 비해 혈당과 혈중 지질 수준이 더 안정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식후 운동이 혈당 피크, 즉 식후당의 최고 상승 수준을 줄여 장기적으로 혈관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리적 효과 외에 운동은 큰 정신적 이점을 줍니다. 금식에만 집중하면 식사가 스트레스 원천이 되기 쉽습니다. 뭐든 먹을 때 걱정하고 얼마나 먹을지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삶의 질을 줄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집니다. 과도 금식, 피로, 그리고 보상 먹기, 반대로 식후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알면
먹는 두려움이 완화됩니다. 식사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본래 역할로 돌아갑니다. 피할 게 아니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 먹는 실수를 속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몸은 먹고 움직이는 걸 병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요소 중 하나가 분리되면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거나 운동하면서 너무 적게 먹으면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체중 조절을 위해 너무 적게 먹는 게 근육 손실을 더 빨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이 대사를 더 느리게 하고 혈당, 혈중 지질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선진국들의 많은 영양 지침이 체중 감량을 모든 대가로 하지 말고 근육 유지를 동등하게, 심지어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기분, 일상 활동 능력을 개선합니다. 더 잘 자면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더 안정되어 먹는 일이 자연스럽고 쉽게 조절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점차 쌓을 수 있는 긍정순환입니다. 자신을 강제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먹는 걸 서둘러 두려워하지 마세요. 추가 줄이기 전에 자문하세요. 오늘 그 에너지를 사용할 만큼 운동했나? 매일 15, 50분 산책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식후에 여러분은 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이 삶의 익숙한 부분이 되면 식단 조정이 더 가볍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길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 단계에 가장 적합하고 인간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까지 따라오셨다면 매우 중요한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혈관 건강은 특정 음식을 두려워하는 데 있지 않고 매일 사는 방식에 있습니다. 과일, 밀가루, 식용유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진짜 결정하는 것은 균형, 적당한 양, 몸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가, 건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공유가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비디오 좋아요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양, 운동, 노후 건강 관리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구독하세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비디오에서 가장 생각하게 한 게 뭐고, 내일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심하며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가벼운 정신과 긍정적이며 많은 기쁨으로 매일을 즐기세요.